과연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반하는가? 라는 질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던 주권 면제 이론은 주권 평등 원칙에 기반한 국제관습법상의 법리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표현 자체에도 알 수 있듯이 국제관습법은 다수의 국가 실행을 통해 성립됩니다. 국제관습법으로서 오늘날 국내 입법 및 법원 판결 등과 같은 국가 실행을 통해 발전 및 변화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미 19세기 초부터 대다수 국가들이 제한적 주권 면제론을 적용해 오면서 주권 면제의 예외를 인정해 왔고 그 예외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국제범죄 피해자의 실효적 구제를 받고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매우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만큼은 최소한 피해자의 사법에 접근할 권리 내지 자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존의 불완전한 주권 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은 그 적용에 있어 예외를 인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시 말해 주권 면제 법리로 인해 피해자의 구제를 실현할 만한 다른 형태의 분쟁 해결 수단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의 경우, 즉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가 미해결인 채로 영구히 남게 만드는 경우에도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제한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판결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등을 보면 재판을 받을 권리도 주권 면제 법리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9대 8의 한 표차 근소한 다수결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을 인정한 2001년 알-아자니 대 UK 판결에서도 재판소는 이들 사건에서 공히 인권을 중시하는 현대 국제법의 발전 방향을 고려한다면 향후 국가 실행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2014년 판결, 영국 대법원 2017년 판결, 우크라이나 재판소 2019년 판결 등 최근 국가 실행을 보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우위에 두며 과거와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 판결이 기존 국제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변화 발전해 나가는 국제법을 반영한 판결로 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가 주권 행위의 경우 적용의 예외를 두지 않는 기존의 주권 면제론이 확고한 국제관습법상의 법리라면 지난 30년간 무수히 많은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해당 법리에 도전하는 국내 법원 소송들이 제기해 왔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 중심의 국제법 체제에서는 안타깝지만 아무런 구제 수단을 제공해 줄 수 없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답변만을 여전히 2021년 현 시점에서도 심각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게 해줄 수밖에 없어야 할까요? 최소한 정말 마지막 구제 수단마저 허용되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대해서는 그러한 답변이 이제는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중대한 인권 침해 피해자의 구제 수단이 사실상 막힌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 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국내 입법을 정비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